3차 시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천의 모습인 친환경 생태 하천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천은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과 중국 황하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이 우리 인류가 문명을 이룬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 우리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영산강, 또 금강, 낙동강, 섬진강 모두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죠. 그만큼 식량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도심 같은 광주천 같은 경우는 무등산과 우리 이 광주시의 다양한 어떤 생태 공간들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걸 이제 생태학적으로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환경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바람길, 바람이 도로도로 흔다든지, 제가 기후변화 때 주로 말씀드렸던 열섬 완화라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천이 기능을 해주고요. 또 이제 지금은 다소 미흡합니다만은 청계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녹색 휴식처로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광주천도 이제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요. 또 도시 미관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지금은 이제 불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들은 주로 강에 끼고 있고 강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도시 미관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천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하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복개죠. 광주에도 많은 하천들이 복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동시장에 가면 광주천의 일부 구간이 복개되어서 덮여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천인지 도로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서방천이나 용봉천 이런 하천들이 있어요. 그 속에는 지금은 이제 하수도처럼 단순히 물만 빼내는 곳으로 변했고 복개가 돼서 도로로 변했지만, 실제로는 광주천에 이어지고 있는 다 지류였죠. 하천이었다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광주천도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차장이었고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주차장 다 걷어내고 생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원을 해놨죠. 좀 약간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법정 하천의 거의 17%에서 29%가 복개되어 있다. 도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복개율이 높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걷어내고 도시가 숲과 도시숲과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도로가 부족하면 하천을 메꿔서 하천을 덮어서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도 했는데, 자연으로 변화가려면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가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청계천 복개도로인데 지금은 이게 다 걷어내고 지금 현재는 하천으로 변해 있죠. 또 서울의 홍제천 복개 주차장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자연 하천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부지의 난개발인데, 지금도 낙동강 주변에 가면 이와 같이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또 이렇게 수많은
어떤 주차장이나 관광지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어 가야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유량 감소로 인한 건천화입니다. 광주천도 지금 현재 만약에 광주천도 물이 없기 때문에 하수 처리한 물을 이제 이쪽으로 펌핑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여름철엔 주화무 물을 방류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또 광주천 물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광주천에 물이 건천화된 이유는 바로 이제 도심이 불투수청,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도로가 깔리고, 또 그동안에 논이나 산이었던 곳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빌딩이 지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 물 순환 도시를 만들고 저영향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런 것 때문에 하천으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죠. 건천화가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천의 변형이죠. 과거에는 이제 홍수터, 범람은 돼서 논이 된다든지, 하천폭이 크게 감소했다든지, 또 제방을 축소했다든지, 이름으로써 이제 자연 상태가 많이 이제 변화됐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논으로 변하기도 하고 도시로 발달됨으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하천의 정비, 또 인간 편의에 의한 정비, 이름으로써 수생태가 교란되고 건강성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보신 바와 같이 하천의 제방을 이렇게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이런 걸로 정비를 하면 보기는 좋지만, 또 하천 주변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돌로 만들어낸 보기는 좋지만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 틈이 있어야 이 속에 생물들이 서식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물 서식 공간이나 생물 다양성, 서식지로서의 역할들을 고려하지 않고 치수나 이수, 경관 목적으로만 하천을 조성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불투수청,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인해서 물이 이제 비가 오면 바로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고 평상시에 물이 없죠. 그래서 건천화. 그 다음에 자연 하천은 뱀 모양으로 이렇게 S점으로 구불구불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직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하천변 인공 호환으로 이렇게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조성하는 문제. 하상의 교란. 끊임없이 그 바닥을 파고 또 뭐 인공화하고 뭐 이런 교란. 그 다음에 행적인 장애물, 여러 가지 어떤 도라든지 이런 것들 장애물, 둔치 교란, 아까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인공지방 아까 말씀드렸고, 하천의 복개, 그러면서 수질 정화가 일어나고 생태 건전성이 낮아지고 건강성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패턴이 바뀌어서 이 생태 건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수, 물을 이용하고 치수, 홍수라든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생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간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 하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게 된 이유는 원래 자연 하천이었는데, 자연 그대로 하천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홍수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바꾸는, 제방을 바꾸는 이 치수 목적으로 정비한 게 이제 방지 하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경관을 좋게 하고 공원처럼 만들고 여기에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공원 하천의 중간 단계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이 공원 하천과 자연형 하천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전남 곡성군의 섬진강의 지류처럼 원래 이게 자연 하천인데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는데 앞으로 다시 이렇게 서울의 양재천처럼 이런 하천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들 또 우리들의 노력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천의 정책의 변화, 패러다임이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생태적인 건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의 복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하천을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는 없죠.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원래의 자연형 하천이요. 그러니까 훼손된 하천이 생태적인 기능과 물리적인 형태를 회복시켜서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식처를 보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자정작용이라 하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계곡의 상류에 이제 비유가 좀 그런데 어떤 꼬마가 소변을 놓다 합시다. 그러면 이 소변에 한 명이 놓은 그 소변인 불과 뭐 몇 미터 안 가서 소변 검출 성분이 검출이 안 될 정도 적은 양이죠. 이것은 하천이 충분히 그 정도는 자정작용을 해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계곡에 100명의 애들이 가서 소변을 놓았다. 그러면 이건 큰 오염원이 되는 것이죠. 하천이 정화를 시킬 수가 없는 정도의 용량이죠. 이건 자정작용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자정작용의 범위 내에서 이걸 생태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태 용량 범위 내에서 경관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이 지닌 모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천뿐만 아니라 하도라고 그러죠.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 하천변을 원래 자연 상태로 만드는 것, 가깝게 만드는 거죠. 원래 똑같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천 복원은 생태 기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의 하천 복원, 하천 생태계 회복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치수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생태 환경까지 하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전체를 아우러서 합치는 그런 패러다임을 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여기에 하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참여하는 거, 또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학습의 장으로, 생태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생태 학습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잠자리를 발견해서 보게 되는 거고, 하루살이를 발견해서 보는 것이고,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친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천의 복원이 일어나게 되고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 복원의 기본 원칙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자연 생태계 보존 기능을 확보해야 되고, 하도, 물줄기의 수변 특성,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관, 하천의 경관 보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켜져야지만,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만이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로 공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천 생태계는 종적인, 그러니까 상류부터 하류까지 쭉 이어진 건 종적 연속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좌우로를 행적 연결성, 그 다음에 깊이로 된 걸 수직적 연결성, 시간의 흐름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합쳐서 쭉 흐르는 것,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천 생태계는 네 가지 연속성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는, 상류는 바위나 돌로 있고 물이 흐름이 빠르죠. 그 다음에 중류로 가면 약간의 돌로 이루어졌고, 가면 점차 자갈로 이루어지고 모래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종적인 연결성이죠. 상류로부터 하류로.
그 다음에 횡으로는 이렇게 횡단이 횡단, 물이 흐르는 곳, 저수로, 호환, 물하고 접해져 있는 곳, 우리 사람들이 사는 둔치, 여기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메뚜기도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환, 제방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횡적인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생태계하고 육지생태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작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수부지나 이런 것들을 생태 측면에서 굉장히 무시해 왔는데, 이 수변 생태계를 유지하기, 수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변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변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상수원이나 4대강 주변에는 법적으로 수변 생태계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은 깊이죠, 깊이. 이쪽에 사는 생물, 중간에 사는 생물, 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건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생물들에게 은신처, 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하천을 복원할 때 바닥에 돌 틈이 있어야 된다 했죠. 돌 틈이 없이 돌과 돌 사이에 콘크리트를 메꾼다든지 이러면 물을 흐르면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들어서 죽은 하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직적 연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또는 수소곤충들이 돌 틈에 숨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은신처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물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육중식이나 또 이런 생활사들의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수변 생태계 돌이나 바위가 이루어진 무늬 하루살이의 모습인데, 돌 속에 살아있다가 이게 6개월쯤 되면 여기 보면 이 성충들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죠.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되면 1령, 2령, 3령, 4령, 5령이 된 다음에 다시 탈피를 해서 다시 성충이 되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바위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물도 있어야 되고, 다시 올라오면 나무나 돌이 있어야 우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5월입니다. 5월. 하루살이 이름이 영어로 메이프라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수소곤충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질 무렵에 하천 주변에 가면 수많은 하루살이들이 군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짝을 찾기 위한, 짝짓기를 위한 군무 행렬이죠.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의한 생태계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천의 종적인 연결, 행적인 연결, 수직적인 연결, 시간적인 연결성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 목적, 홍수의 빈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치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모래나 흙이 쌓여서 하천이 전차 메꿔지고, 또 이런 보들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돌망태로 만들어지면서 물 흐름이 여기만 흐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을 이렇게 블럭으로 쌓음으로 인해서 하천 특성이 무시가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이 치수 목적으로 우리 인간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건 전혀 자연형 하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특성을 무시한 방법들이죠. 바람직하게 하천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공학적인 기능인 치수와 이수 기능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기능, 생태 서식지, 자정작용, 또 경관과 같은 심미적인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하천의 개수할 때 보나 낙차공, 하도 계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자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양재천 아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원 전에 이렇게 직강화식으로 되어 있던 하천을 복원해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변하게 됐다 하는 것들인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종단과 행단의 설계를 하면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역시 양재천의 모습들인데, 이제 이렇게 자연형 하천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렇게 호안의 이런 돌이라든지 이런 최소한 자연하고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천의 생태계를 우리가 복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주차에서는 습지 종류와 기능, 그리고 남사르 습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호소의 부영향어와 그에 대한 영향으로 녹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기능과 하천의 생태적인 복원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이로 내기로 한 리포트 제출 1차에 대해서는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